7년 만에 일본 고향을 찾은 나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 결혼 생활 7년 만에 다시 밟는 고국 땅이었다. 한국에서 남편 민준과 딸 아린이와 함께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더라고.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일본을 떠날 때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나왔었기 때문이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보았었다. 낡은 공항 전철을 타고 도쿄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나 싶어 자세히 보았지만 오히려 너무 그대로라서 놀랐다. 7년 전 내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아니, 어쩌면 더 낡아 보였다. 한국에서는 매년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거리 풍경이 끊임없이 바뀌었는데 말이다. 전철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모두 종이신문을 읽거나 문고판 책을 들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다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은 달고 다른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한국의 동료들은 모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쓰고 있었는데 이 차이가 유독 크게 다가왔다. 시부야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나가려는데 긴 줄이 서 있었다. 교통카드 충전기 앞이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충전하거나 아예 자동 충전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현금을 넣기 위해 기계 앞에 줄을 서야 했다. 나는 주머니에 현금이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로 해결되었으니까. 겨우 충전을 마치고 동창의 장소인 이자카야를 찾아가던 길, 목이 말라 편의점에 들렀다. 계산대 직원은 상품의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고 있었다. 한국 편의점에서는 이미 셀프 계산대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다. 나는 7년 동안 한국에서 장볼 때마다 에코백을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곳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답답했던 점은 공공 와이파이의 부재였다. 친구들에게 도착했다고 연락하려고 스마트폰을 켰지만 접속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가 거의 없었다. 서울 시내라면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버스와 카페, 심지어 공원에서도 끊김없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는데 말이다. 결국 나는 유료 데이터를 켜야만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은행에서였다. 한국에 오기 전 혹시나 해서 예전에 쓰던 은행 계좌를 정리하려고 잠시 들렀는데 간단한 서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이 수기 문서와 종이 서류로 진행되었다. 심지어 창구 직원은 내게 인감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지문, 얼굴 인식으로 모든 것이 간편하게 처리되는데 이곳에서는 아직도 종이와 도장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7년 전에는 당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한국에서 누리던 디지털 편리성을 이곳에서는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자카야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단순히 고향이 온 것이 아니라 마치 과거로 타임슬립한 듯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친구들인 하나코, 사쿠라, 미호가 이미 모여 있었지만 나는 그들과 인사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이 달라진 감정의 파도를 정리해야 했다. 7년 만에 다시 모인 우리 4명은 다다미가 깔린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무릎이 아파왔다. 한국에서는 의자에 앉는 식당이 대부분이라 이런 좌식 테이블은 익숙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하나코, 사쿠라, 미호의 얼굴은 모두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가 지쳐 보였다. 특히 미호는 며칠 밤을 샌 것처럼 헬쑥해져 있었다. 우리가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다. 하나코가 먼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서 차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매일 아침 남자 직원들의 책상을 닦고 차를 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나는 그런 일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에서는 다들 자기 마실 커피는 각자 알아서 타고 청소는 청소 용역 직원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코는 한숨을 더 깊이 쉬며 말했다. 기획팀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회의나 저녁 회식에는 한 번도 불려가지 못해. 여자들은 그런 자리에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심지어 얼마 전 큰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남성 동기에게 그대로 넘겨져서 그 동기가 승진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녀는 전저 남성 직원의 보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조했다. 사쿠라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화장 검사를 받는다고 했다. 립스틱 색깔까지 규정이 있어. 조금만 벗어나도 경고를 받지. 그녀의 표정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다. 더 답답한 점은 결혼과 관련된 압박이었다. 30대 중반이 되자 상사와 동료들 모두 노골적으로 결혼에 대해 물어봤고 결혼하면 곧 그만둘 거 아니냐는 시선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녀의 10년 경력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다고 했다. 사쿠라는 최근에 결혼한 동기가 아예 회사를 그만두도록 눈치를 줬다고 하며 직장 내에서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결혼 시장의 상품처럼 평가받는 현실에 괴로워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호였다. 결혼 3년 차인 그녀는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살림 검사를 한다고 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큰 소리로 야단치고 저녁 메뉴까지 간섭하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편을 들며 미호에게 순종을 강요한다고 했다. 미호는 심지어 시어머니에게서 어서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울먹였다. 미호가 겪는 고통은 나에게 7년 전 일본을 떠나기 직전에 느꼈던 답답함과 완전히 겹쳐 보였다. 나는 한국에서의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한국의 시어머니는 명절 때나 가끔 오시고 오히려 민준과 나를 도와주려 하신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시거나 아린이를 봐주면서 우리 부부가 데이트할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다. 민준이와 나는 당연히 집안일을 분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데 미호의 삶은 마치 1980년대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았다. 미호는 다른 일본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아도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야. 참아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며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다.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과 억압 속에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커리어와 결혼, 가정생활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도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나의 삶을 생각했다. 남편 민주는 매일 아침 아린이의 등원 준비를 해주고 나는 아침밥을 차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직장에서는 성별을 떠나 능력으로 인정받고 야근을 하면 정당한 수당과 대체 휴가를 받는다. 회식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1차에서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는 그녀들에게 한국에서의 나의 삶을 자세히 들려주고 싶었다. 이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의 불합리한 문화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친구들의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내 한국 생활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것부터 말이다. 매일 아침 남편 민준이 아린이 등원 준비를 해줘. 나는 아침밥을 차리는 거지. 나는 당연하게 해왔던 일상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연스럽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그녀들에게는 낯설었던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면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한다. 커피는 각자 알아서 타먹고 사무실 청소는 용역 직원분들이 맡아주신다. 나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 동료들과 편하게 밥을 먹어. 상사 눈치 볼 필요 없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지.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있다고 해서 먹고 싶은 메뉴를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회식 문화도 달랐다.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고 보통 1차에서 끝내는 게 대부분이야. 2차를 가자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지. 나는 금요일 저녁이면 남편과 아린이와 함께 한강공원에 가서 치킨을 시켜 먹는 일상을 들려주었다. 친구들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특히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다. 한국에서는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민준이가 아린이가 태어났을 때 한 달 동안 육아휴직을 썼고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인지 다들 믿기 힘들어했다. 어린이집도 정부 지원이 많아서 부담이 적어. 대기자가 많긴 하지만 일본처럼 엄마가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는 증명서까지 낼 필요는 없지. 미호는 일본에서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면 놀라워했다. 나는 한국의 편리한 디지털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새벽 배송으로 아침에 신선한 식재료가 문 앞에 와 있고 저녁에 피곤하면 배달 앱으로 뭐든 시킬 수 있어. 마트 장보기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배송되는 시스템에 친구들은 신기하면서도 부러워했다. 특히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놀라워했다. 한국에서는 앱으로 예약하고 순서가 되면 알림이 와. 약국에도 처방전이 전산으로 전송되니까 미리 약이 준비되어 있지. 일본에서 종이 차트와 전화 예약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사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한국에서는 여자로 살기가 편해? 차별은 없는 거야?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일본보다는 나아. 적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차 심부름이나 청소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으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결혼했다고 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압박도 없었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육아하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유연 근무제 덕분에 필요하면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조용해졌다. 각자 생각에 잠긴 듯했다. 미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이제 지쳤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숨막혀. 사쿠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만 하는데 승진은 꿈도 못 꾸지. 그녀는 그저 남성 동기들의 승진을 축하해주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미호가 갑자기 울먹였다.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한테 매일 구박받고 남편한테는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도 심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다. 나는 미호의 손을 잡았다. 7년 전 내가 느꼈던 그 답답함을 미호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자카야를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나는 친구들이 안쓰러웠다. 시부야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활기가 없어 보였다. 사람들의 표정도 지쳐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다. 나는 한국의 강남이나 홍대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7년 만에 방문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려왔다. 7년 만에 찾아간 부모님 집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현관문을 열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나를 보시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어주시며 물으셨다. 잘 지내니? 아린이는 건강하고. 나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린이의 사진을 보여드렸다. 사진 속 아린이가 웃는 모습을 보시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손녀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으니 그럴만도 하다. 아버지도 슬쩍 사진을 보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내가 한국 생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부모님은 조용히 듣기만 하셨다. 남편 민준이가 가사와 육아를 도와준다고 하니 아버지는 콧방귀를 끄녀셨다. 그런데 아린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둘 다 잘한다고 하자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동네 이야기를 해주셨다. 옆집 딸이 회사에서 잘렸대. 결혼하라고 압박했는데 버티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또 앞집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매일 싸우다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일본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여전히 억압받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이었다. 경제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아린이를 키웠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니 아찔했다.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버지도 사실은 많이 보고 싶어 하셔. 한국에 한번 놀러 가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언제든 오시라고 했다. 아린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예전 회사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다. 7년 전 내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곳이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못해 경쟁력을 잃고 결국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그 순간 나는 약혼자였던 타카시를 떠올렸다. 타카시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디자이너로서 꿈꿔왔던 커리어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우리가 헤어진 날 나는 반지를 돌려주었고 타카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좋은 조건을 왜 차냐, 나이 들어서 후회할 것이라며 나를 이상하게 보았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때 마침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광고 에이전시 미팅을 통해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나를 전문가로 대하며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여자 디자이너라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말이다. 나는 그날 저녁 나나코를 만났다. 어제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밤새도록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유미코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 이렇게 살다간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그녀는 내게 한국에 한번 놀러 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당연히 물론 이라고 대답했다. 언제든 환영이야. 우리 집에 묵어도 돼. 나나코는 눈을 반짝이며 당장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가보고 싶다고 했다. 정말 유미코 말대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나는 나나코에게 한국의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를 다 탈 수 있다는 것. 24시간 편의점이 정말 많다는 것. 카페에서 몇 시간씩 있어도 눈치 주지 않는다는 것 등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도 돼. 여자라고 뒤로 물러설 필요 없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곧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나나코는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동창회 행사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 놀랍게도 30년 전과 똑같은 건물과 시설이었다. 한국에서는 학교들이 계속 리모델링하고 스마트 교실을 만들고 있었는데 말이다.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흙판을 쓰고 있었고 학생들은 종이 교과서만 들고 있었다. 선생님께 여쭤보니 디지털 기기는 교육에 방해가 된다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다. 체육 시간에 여학생들이 여전히 블루머를 입고 있었는데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복장을 강요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모두 편한 체육복을 입는데 말이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남학생들이 먼저 밥을 받고 여학생들은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학생일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쿠라마 미오도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미호가 한숨 쉬며 말했다. 일본이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민준과 영상통화를 했다. 아린이가 아빠 옆에서 손을 흔들며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하고 외쳤다. 민준은 웃으며 아린이가 엄마 없으니까 계속 찾아. 빨리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준이가 보여준 거실은 좀 어지러져 있었지만 부녀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다.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면서 웃는 민준이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다. 내일은 장모님께서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주신다고 했다. 한국의 시어머니는 정말 달랐다. 우리를 간섭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하셨고 맞벌이하느라 힘들 텐데 고생한다며 아린이는 자기가 봐줄 테니 마음 편히 일하라고 하셨다. 명절 때도 전 부치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오히려 며느리인 내게 쉬라고 하셨다. 영상통화를 마치고 나니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다. 가족 문화부터가 달랐다. 한국은 핵가족 중심으로 변하고 있었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쿄에 번화가를 걸었다. 출근 시간이었지만 역시나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여성들은 있어도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고 나이 든 여성은 거의 없었다.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타니 여성 전용 칸이 있었다. 성추행이 워낙 많아서 만든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CCTV도 많고 신고하면 바로 처벌받고 무엇보다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백화점에 가보니 여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과도하게 친절한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한국 백화점도 친절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과도한 서비스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놀랐다. 아직도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았던 것이다. 카드 결제가 되는 곳도 마그네틱을 긁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되는데 말이다. 오후에는 병원에 들렀는데 이곳도 문제였다. 종이 차트를 쓰고 있었고 예약도 전화로만 받았다. 한국에서는 앱으로 예약하고 순서가 되면 알림이 오고 대기 시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처방전을 종이로 들고 가야 했고 약사가 일일이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산으로 바로 전송되어 약국에 도착하면 이미 약이 준비되어 있는데 말이다. 저녁에 나나코에게 연락이 왔다. 한국행 항공권을 배약했다며 들뜬 목소리였다. 다음 달 초에 일주일 휴가를 내서 간다고 했다. 사쿠라와 미호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 나는 기뻐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 집에 다 같이 묵어도 된다고 하자. 나나코는 정말이냐며 행복해했다. 그런데 나나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미코, 혹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일본인이어도 가능할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실제로 우리 회사에도 일본인 직원이 몇 명 있어.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어. 나나코는 정말이냐며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일본에서는 여자 디자이너가 이직하기 쉽지 않았는데 한국은 다를 것 같다고 했다. 당장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가져가겠다고 했다. 사쿠라도 마케팅 경력을 정리해보겠다고 했고 미호 역시 개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고 했다. 모두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국 전날 나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것이다. 어머니는 김치를 담가주셨고 아린이 주려고 일본 과자도 잔뜩 사주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셨지만 내가 집을 나설 때 조용히 말씀하셨다. 건강해라. 아린이도 잘 키우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 7년 전 이 땅을 떠날 때는 화가 나고 억울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타까웠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가 그리고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걱정되었다. 그래도 이제는 희망해 보였다. 나나코, 사쿠라, 미호가 용기를 내고 있었으니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 돌아가. 친구들도 조만간 한국에 놀러 올 거래. 민준은 반가워하며 답장을 보내왔다. 친구들 환영해. 한국의 좋은 것들 구경시켜주자.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후지산이 보였다. 아름다운 나라, 나의 고향이었지만 나는 이제 한국에서 더 행복했다. 그곳에는 나의 가족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민준과 아린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아린이가 엄마!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겼다. 일주일 만인데도 많이 컸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준은 짐을 받아들며 고생했어. 일본은 어땠어? 라고 물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일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들이 다음 달에 온다는 소식에 민준도 기대하며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자. 좋은 인상을 심어주자. 고 말했다. 아린이는 일본 이모들 언제 와? 하고 계속 물어보았다. 다음 날 출근하니 동료들이 일본이 어땠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7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퇴보한 것 같았어요. 팀장님은 최근 일본 회사와 협업했는데 아직도 팩스를 쓴다며 웃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회사 규정상 팩스만 가능하다고 했단다. 결국 한국 쪽에서 팩스를 구해야 했다는 이야기지.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친구들이 한국에 왔다. 공항에 마중 나가니 하나코, 사쿠라, 미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었다. 처음 오는 한국이라 떨린다고 했다. 나는 걱정하지 마. 일주일 동안 한국을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안심시켰다. 먼저 우리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넓고 깨끗한 거실,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전망까지. 일본 도쿄의 비싼 아파트보다 훨씬 좋다고 했다. 게다가 월세도 도쿄보다 저렴하다고 하니 그들은 더 놀라는 눈치였다. 저녁은 민준이가 직접 요리를 해주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면서.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묻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특히 한국의 회사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다. 먼저 강남의 대기업 오피스 거리로 갔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니 여성들이 정말 많았다. 그것도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카페에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놀라워했다.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회사 밖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고 했다. 재택근무도 거의 없고 유연근무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었는데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에 감탄했다. 정업원을 부를 필요도 없고 메뉴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결제도 테이블에서 바로 할 수 있었다. 일본 식당들은 아직도 종이 메뉴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오후에는 내가 일하는 광고 에이전시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었다. 팀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 가능했다. 오픈된 사무실 구조와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특히 여성 팀장님을 보고는 정말 놀라워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육아휴직 중인 남자 동료를 만났다. 아기를 안고 회사에 들른 것이었다. 친구들에게 소개하니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남자가 육아휴직이라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을 보여주었다. 경복궁을 구경한 후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고 바로 옆 삼청동의 모던 카페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다가 젊은 여성 장인을 만났다.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전통 공예가 거의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했다. 여자가 장인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은 칸교 테트노밸리를 구경시켜 주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 건물을 보면서 친구들이 감탄했다. 특히 여성 개발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미호가 가장 놀라워했다. 스타트업 캠퍼스도 방문했는데 젊은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여성 창업자도 많았고 투자받는데 성별 차별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는 정말 부러워했다. 일본에서는 여성 창업자가 투자받기 정말 힘들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여유를 즐겼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일본에서는 주말에도 아빠들이 골프 나가고 육아는 엄마 몫이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렸는데 따릉이 시스템에 감탄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한국 방문 5일째 친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항공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 헤드헌터,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들 말이다. 일본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쿠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났다. 일본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거라고 확신했다. 사쿠라도 10년 경력의 마케팅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일본에서 계속 말단 직원 취급을 받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실력과 경험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미호는 기터브를 보니 프로젝트도 많고 코드 퀄리티도 높았다. 한국 IT 기업들이 개발자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했더니 미호의 눈이 반짝였다. 특히 게임 회사들이 일본어 가능한 개발자를 선호한다고 했다. 그날 저녁 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일본인 직원 2명도 함께였다. 그들이 한국 생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엔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특히 여성 일본인 직원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는 과장 승진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과장이 되었다고 했다. 실력을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좋다고 했다. 결혼했지만 회사에서 전혀 눈치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친구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한국에서 새 출마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나코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올게. 두 달 후 나나코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국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비자 준비 중이고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가. 회사도 그만뒀고 짐도 정리하고 있어. 무섭기도 한데 너무 설레.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가 한국에 왔을 때 공항에 마중 나갔다. 큰 캐리어 2개와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 가방 속에는 지난 삶의 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집을 구하기로 했지. 회사는 강남이 있어서 그 근처로 알아보기로 했지. 하나코의 첫 출근 날 나는 같이 회사까지 가져왔다. 긴장하고 있었지만 기대도 컸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한국인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환영회도 해주면서 업무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나고 하나코는 완전히 적응하고 있었다. 회사 생활이 너무 좋아.
실력을 인정받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어. 특히 그녀는 퇴근 후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늘 야근에 시달려 취미는커녕 숨 쉴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필라테스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하나코는 강남에 월세를 구해 독립했다. 보증금이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월세는 도쿄보다 저렴했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안전한 오피스텔이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현관 비밀번호와 CCTV, 경비원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나코의 성공적인 정착 소식이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얼마 후 사쿠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도 곧 따라갈게. 한국의 유명 패션 회사에 마케팅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10년이 지나도 평사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매니저로 인정받았다며 기뻐했다. 사쿠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코와 내가 함께 마중 나갔다. 세 사람이 다시 만나니 감격스러웠다. 사쿠라는 벌써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웃었다. 사쿠라의 회사는 동대문에 있었는데 한국 패션의 중심지였다. 첫 출근 후 사쿠라가 놀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반영했다는 점이었다. 대표님이 직접 칭찬하셨다고 했다. 사쿠라는 일본에서는 여자 직원의 아이디어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달랐어. 내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미호도 결국 용기를 냈다. 한국의 유명 IT 회사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 연봉도 일본보다 훨씬 높아. 스톡 옵션까지 준대. 무엇보다 개발자로서 제대로 대우받는다는 것이 좋다고 했다. 미호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우리 넷은 모여서 작은 파티를 했다. 우리 집에서 일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각자 한국 생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는데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하나코가 말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일하는 게 즐겁다고 느꼈어. 디자인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다시 깨닫고 있지.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은 온전히 자기 시간이라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고 했다. 사쿠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당당해졌어. 내 의견을 말해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미호는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단순 코딩만 시켰는데 여기서는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었고 최신 기술도 바로 도입하며 교육 기회도 많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자 개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녀는 얼마 전 회사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여성 선배 개발자가 멘토가 되어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여자 선배가 아예 없었으니까. 미호는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회사의 문화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친구들은 완전히 한국에 정착해 있었다. 하나코는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는데 같은 회사 개발자였다. 정말 젠틀하고 배려심이 깊어. 데이트 비용도 더치페이하고 집안일도 같이 할 거라고 약속했어. 라며 행복해했다. 사쿠라는 승진 제안을 받았다. 6개월 만이었다. 일본에서는 10년 동안 평사원이었던 그녀가 한국에서는 매니저를 넘어 이사가 될 수도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미호는 회사에서 해외 컨퍼런스에 보내주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 대회였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다 지원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여자 개발자를 그렇게 투자할 리 없기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친구들은 한국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장 크게 칭찬했다.
일본에서는 상사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한국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 하나코는 팀장님께 우리 아이디어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라고 말했다. 사쿠라는 회의에서 자신의 마케팅 전략을 발표할 때 임원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고 피드백을 주는 문화가 너무 좋다고 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분위기도 만족스러워했다. 일본에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한국은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였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사쿠라는 일본에서는 늘 나이와 결혼 여부로 평가받았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기분이라고 했다. 일본 남자들은 늘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기 남자들은 내 커리어에 더 관심이 많아. 내 직업을 멋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많고. 하나코의 남자친구 또한 그녀의 직업을 존중하고 그녀의 삶의 방향을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시선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었다. 미호는 특히 한국의 여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에 감탄했다. 일본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압박이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에게 가사나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문화를 직접 보며 안심했다. 정부 지원이 풍부한 보육 정책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덕분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있었다. 우리 넷이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냐고 묻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났다. 실제로 하나코의 회사에는 그녀의 추천으로 일본인 디자이너가 한 명 더 입사했다. 사쿠라의 회사도 일본 시장 담당자를 더 뽑고 있었고, 미오의 회사는 일본 게임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인 개발자를 찾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왔다. 일본의 답답한 성차별 문화를 벗어나고 싶어서, 오로지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다. 여전히 개선할 점도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보다는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 기회가 있고 도전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였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넷은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1년 전 일본에서 만났던 답답하고 지쳐 보이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의 표정은 편안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나코가 갑자기 말했다. 유미코, 우리 도망친 거 아니지?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야. 7년 전 내가 용기를 냈던 것처럼 친구들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느꼈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쿠라는 정신건강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늘 알 수 없는 압박감과 불안에 시달렸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혹시 뒤처지고 있는 건가? 하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그런 불안이 사라졌다고 했다.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고통과는 달랐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성장을 즐기면서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미호도 공감하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이 자유로움은 정말 소중해. 친구들은 모두 그동안 느꼈던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꼬리표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하나코는 디자이너 하나코, 사쿠라는 마케터 사쿠라, 미호는 개발자 미호로 불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 능력과 경력에만 관심을 가져 내가 여자라는 사실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졌어.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을 만끽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그들의 자신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있었다. 사쿠라가 덧붙였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알려주자. 우리처럼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걸. 미호는 이를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한국 IT 업계에서 일하는 일본 여성 개발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일본 여성들이 당신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7년 전 나 혼자 한국으로 왔을 때는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선택을 한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민주는 가끔 농담처럼 우리 집이 일본 여성들의 쉼터가 됐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다. 한국에 살아 오는 일본 여성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 회사 적응까지 말이다. 아린이도 이제는 일본 이모들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하나코, 사쿠라, 미호 이모가 오면 좋아서 방방 뛰었다. 아린이는 그들에게서 일본어도 조금씩 배우고 일본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났을 때 하나코가 결혼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였다.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다. 일본에서 온 그녀의 가족들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놀라워했다. 특히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서약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리카는 이사가 되었다.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35세의 이사라니? 일본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미호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한일 게임 교류 플랫폼이었는데 투자도 받았고 팀원도 모았다. 팀원의 절반이 여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여성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팀장이 되었다. 한일 프로젝트를 전담하며 일본 시장을 아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증명하고 있었다. 여성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끔 일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본 사회, 여전히 차별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아니, 어디서든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었다. 우리는 이제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단순히 참고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라.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었다. 하나코, 사쿠라, 미호, 그리고 나. 4명의 실제 삶이 그 증거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2년이 지났을 때 하나코가 결혼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였다.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다. 일본에서 온 그녀의 가족들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놀라워했다.
특히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서약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문화가 결혼식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쿠라는 이사가 되었다.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35세의 이사라니 일본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미호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한일 게임 교류 플랫폼이었는데 투자도 받았고 팀원도 모았다. 팀원의 절반이 여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여성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팀장이 되었다. 한일 프로젝트를 전담하며 일본 시장을 아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 생활 정착기 모임을 가졌다. 새우 한국에 온 일본 여성들을 초대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집을 구하는 방법부터 회사 생활 팁, 심지어 한국 남자들과의 연애 상담까지 주제는 다양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결혼과 출산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거나 남성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국은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가끔 아린이가 엄마, 일본 이모들 또 언제 와? 했다고 물었다면 나는 웃음이 난다. 이제 아린이에게 일본은 단순히 엄마의 고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모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아린이는 하나코 이모에게는 그림을 배우고 사쿠라 이모에게는 영어 노래를 배우며 미호 이모에게는 간단한 코딩을 배웠다. 우리 넷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었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성공담을 넘어 두 나라의 군화적 역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의 지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한국의 동료들이 일본 여행 팁을 물어보는 일도 잦아졌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관광지를 넘어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의 삶이 일본에 있는 여성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고 SNS에 올리고 일본인 친구들에게 전파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일본의 여러 여성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공유되었고 많은 일본 여성들이 우리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들은 당신들 덕분에 숨 쉴 수 있었다. 나도 용기를 내겠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나는 가끔 7년 전 민준이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나의 모습을 떠올린다. 타카시가 결혼하면 디자이너를 그만두라고 했던 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선들, 그리고 그런 시선들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나의 모습. 그때의 나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희망은 이제 친구들의 희망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증명하고 있다. 여성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끔 일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본 사회, 여전히 차별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한국에서
아니, 어디서든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었다.